자유가 억압받고 민주주의가 자취를 감췄던 사건들. 제주의 천년 역사 속에도 명암이 존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표가 되는 역사. 오늘 올레길을 따라 그 기억들을 되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석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혹은 그냥 지나쳐버렸을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제주의 가치 재발견입니다. 벌써 시즌 5번째를 맡게 됐는데요. 그 길에서 오늘은 또 어떤 기억들을 만나게 될지 저 역시 기대가 큽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박경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즌에도 올레길을 걸으면서 제주의 가치를 좀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지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레길 반 정도 온 셈인데요. 네. 이번 시즌에는 이 산남 서부 지역, 이 수많은 역사적 이야기와 문화 이야기가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걸어볼까 합니다. 서귀포시 해안가를 따라가는 제주 올레 7, 8코스. 총 길이 17.7km의 올레 7코스에선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해식절벽과 자연을 품고 있는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빚어낸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올레 8코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상절리대가 올레꾼을 맞이하는데요. 제주의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비경 속 숨겨진 제주의 역사를 알아보고 제주의 가치를 찾아봅니다. 외곽으로 만들어진 올레 7코스에서 파생된 7-1코스. 이곳엔 한원으로 불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마르형 화산 분화구를 볼 수 있는데요.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홍동 일대에 형성된 거대한 평지는 21만 6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여기가 이제 한온 분화구, 네. 한온, 그다음 분화구.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종의 우리가 살아오름이나 물장올 또는 백록담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물이 이렇게 있던 곳인데 생성연대는 추정하기로 3만 년에서 7만 6천 년 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 처음에는 산정호수처럼 여기도 물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풍화가 이루어지고 퇴적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 퇴적층이 14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진 엄청난 지질 정보를 가치 있는 곳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까 한온이라는 이름은 농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온 분화구라고 할 때 분화구는 지질학적인 거지만 원래는 분화구 말고 한온이라는 지역 이름으로 쭉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고, 국내 최대 유일의 그 마르형 분화구라는 지질학적인 의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곳으로는 특이하게도 이 한온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화구 내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지, 물이 이래 좀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기록상으로 보면 빠르면 15세기, 그 다음에 늦어도 16세기 초부터는 농사를 지었다고 이게 추정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15세기 말에 문헌인 신증동국 여지승람에 이곳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제 그때부터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6세기 초부터는 이곳에 농사를 짓으니까 한 500년 이상 이곳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요. 1653년 편찬된 목사 이원진의 탐라지엔 습지였던 한온에 수로를 만들어 논을 조성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제주의 모습을 그려낸 탐라술력도에서도 한온을 지칭하는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온이란 말이 원래 한논이에요. 한논. 그게 이제 변음이 돼서 한온 하는데 이제 한자로 대답, 큰 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이곳에 지명이 정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엄청 큰 논이죠. 이 정도 규모면.
그래서 그게 지명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여기를 원래 분화구 형태로 좀 되돌리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니까 이 서귀포 지역에 떠드는 분들이 원래 그 산정호수였던 그 한원분화구의 모습을 되돌리자 이런 얘기를 운동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뭐 사그라졌지만 물론 이제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왔고 거기에 역사가 쌓이고 문화가 쌓인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벼농사를 짓고 온 이것도 또 다른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되돌린다는 게 과연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특히 여기 중요한 건 이 밑에 14m나 되는 그 최적층에서 충분한 지질학적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지금 이대로 가면서 오히려 이 논농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면서 좀 환경적으로도 유지시켜 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태계의 타임캡슐로 불리는 한온분화구. 이곳은 수만 년의 기후변화와 생태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00년간 땅에서 꽃 피워낸 농사꾼들의 문화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놓치고 지나가선 안 될 제주의 가치입니다. 제주엔 올레길 못지않게 다양한 명칭의 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천주교 순례길은 도내에 6개 코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여정 속 천주교 순례길과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올레길 코스이기도 하면서 천주교 순례길 코스입니다. 네. 천주교랑 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주도의 이 천주교사에서 여기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곳인데 한라산 남쪽 지역, 즉 산남 지역 천주교 전교의 모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 출발지라고 볼 수 있는데 1899년 5월에 이제 사제 서품을 받은 김원영 신부라는 분이 폐내 신부의 보좌 신부로 해서 이곳에 와서 공소를 그해 11월에 처음에 마련합니다. 그래서 한농 공소를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교인 20인, 예비자 30인 정도 규모로 해서 시작을 하고요. 6월 12일, 이듬해 6월 12일에 네. 이곳에 초가집으로 된 한원 성당을 처음으로 건립을 하죠. 김원영 신부가 상당히 그 강직한 성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직성이 나중에 좀 문제가 돼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이 제주 지역에 풍토나 문화나 이런 거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전의 모든 거를 서구적 시각에서 서구 종교적 시각에서 미신화하고 배관시하는 이런 입장에서 포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상당한 문화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특히 여기 신자들이 가서 이 주변의 마을 본향당을 불태워버린다거나 그 주민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결과 나중에 이 정의군 이 지역에 여기가 유독이 그 종교적 갈등이 컸어요.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너무나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포교 방식에 있어서 오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 한원봉당에서 있었던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오실락 노인 사망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배경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끌려와서 엄청 두드려 맞고 해서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재순환이 이 봉기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원봉당은 천주교사에서도 중요하지만 제주 역사에서 근대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고리가 있는 곳이죠. 지금은 그 있던 성당도 불타버리고 다 그렇게 돼서 없어졌지만 은행나무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자연스러운 이곳이 사실은 엄청난 역사적 회오리 현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도들과 제주도민 사이 깊어진 갈등의 골은 결국 총과 칼로 번져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남겼습니다. 충돌의 소용돌이 현장엔 오늘날 화해의 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픈 역사를 들여다보며 상생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 봅니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한 기당미술관. 제1교포 사업가인 기당 강고범 선생이 건립해 고향 서귀포에 기증한 시설입니다. 상설 전시실에선 폭풍의 화가로 잘 알려진 변시지 화백의 작품이 연중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술관인데요. 네. 또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이쪽으로 오시게 됐는지요? 예, 여기는 서귀포시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이기도 하고 전국 최초의 시립미술관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변시지 화백이 26년 동안 여기서 명예관장을 했던 인연이 있어요. 수암 현중화 선생과 함께 서귀포 태생이면서 서귀포에서 자기 작품 세계를 완성한 분이 바로 이 변시지 화백입니다. 작품들이 보면 짙은 황토색 주조색에 검은 선으로 해서 보면 상당히 좀 어떤 그 전래 고도의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런 풍토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죠. 예, 뭐 나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초가집이 있고, 돌담이 있고. 몇 개 없어요, 요소는 네, 딱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이 섬 사람들의 정서랄까, 섬의 고독 이런 측면을 포착해서 잘 드러내는 독특한 작품이기도 하죠.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태어난 변시지 화백. 그는 6살이 되던 해 가족들과 함께 일본 오사카로 이주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리를 다치며 잡게 된 팔레트는 그의 운명이 되었는데요. 일본 최고 중앙화단인 광풍회전에서 최연소 최고상을 수상하며 천재 청년 화가로 이름을 날리던 변화백. 그는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고향을 찾게 됩니다. 그 돌아오게 된 계기는 이제 제주대학교에 미술교육과가 생기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터가 생기니까 제주도로 와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평생의 화학을 일궈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주도로 오면서 화풍도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판지색에 네. 이 검은 선을 먹선을 쓰는 작품은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75년도에 제주도로 귀국한 이후 완전히 그 고향의 어떤 걸 다시 재발견한 것인지 모르지만 색깔도 단색조로 황토색의 단색조에 검은 먹선만을 중심으로 한 섬의 이야기들을 자기 본령의 작업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화풍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또 작품들을 하고 그 비연파 시절에 화사했던 컬러들은 다 빼고 지금 이 단색조의 이 그림으로 자기 그 작품 세계를 완성하는 이러한 변화도 있었죠. 한국 화단에서도 상당히 이 성취가 높은 화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를 기억할 때 수암 현중화와 이중섭만이 아니라 변시지라는 우리 화단의 대가가 서귀포 태생이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창작 활동을 했다는 것을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채색에서 벗어나 황토빛 화풍을 만들어낸 고 변시지 화백. 제주의 자연을 닮은 거칠고 단순한 선. 그 속엔 화백의 섬세함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로 평가받고 있는 그의 작품은 오늘날 서귀포 시민들의 예술문화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도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이곳.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돌기둥이 해식절벽과 함께 절경을 이룹니다. 조금 전 기당미술관에서 봤던 변시지 화백의 그림과 네. 좀 유사한 네. 풍경의 이런 장소에 와 있는데요.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변시지 화백 풍경은 제주도 곳곳에 있죠 뭐.
여기에 보면 지금 매돌이 있고 네. 범섬이 있고 바다가 있고 절벽이 있는 전형적인 변시지 화백의 그림의 요소들이 들어있는 곳이죠. 이곳은 외돌개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원래 7코스의 와중에 있고요. 아마 7코스 중에서도 가장 기암절벽과 이게 어우러진 풍광이 도드라진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이 외롭게 서 있다는 의미로 외돌이라고 하며 포구를 의미할 때는 외돌개, 암석 자체를 강조할 때는 외돌괴라고 불립니다.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육지와 분리돼 수중의 기둥 형태로 남은 시스텍 지형에 해당하는데요. 어떤 전설 같은 것도 깃들어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외돌개에는 전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우리가 이따가 갈 법한포구에 가서 한창 얘기해야 될 최영 장군의 목호토벌과 관련된 이야기가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호토벌 당시에 최영 장군이 범섬을 공격하려 할 때 여기 그 목호들이 저항을 하니까 이 바위 위에 장군처럼 보이게 위장을 해서 그 범섬에 있는 그 목호 군들이 봐가지고 두려움에 떨어서 항복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장군바위라고 불린다. 그래서 장군석, 장군바위라고 불린다는 이 전설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예전에 이 부근에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부부인데 어느 날 날이 아주 맑고 좋으니까 이제 남편이 할아버지가 낚시하러 배를 몰고 나갔죠. 나갔는데 그날따라 마침 물고기떼가 어마어마한 데 가가지고 만선을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좀 조금만 일찍 출발했으면 좋은데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물살이 다시 거세어지고 해서 못 돌아와요. 다음 날이 돼도 안 돌아오고 다음 날이 돼도 안 돌아오니까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굳어서 돌이 되었다 해서 할망바위라는 명칭이 있죠. 그래서 옆에서 잠깐 보면 할머니 모습처럼도 보인다고 하는데 한번 오신 분들은 네. 그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전설과 민담적인 전설 두 개가 저 한 바위에 겹쳐 있는 그리고 해안 침식 바위로서 웅장한 자태를 갖고 있는 외돌개 지나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으면서 오늘 소개합니다. 탐라국 시절 섬을 둘러싼 바다는 제주를 열린 공간이자 닫힌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려시대 100여 년에 걸쳐 몽골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제주. 해안길을 따라 이어지는 올레 7코스를 걷다 보면 100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격전장을 마주합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걷다 보니까 이제 법한포구 근처까지 와 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막숙, 막숙물 네. 뭐 이런 지명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어떤 곳인가요? 650년 전에 제주도를 뒤흔든 큰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명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374년 공민왕 때죠. 고려 공민왕 때 목호인난이라는 큰 변란이 생겨요. 소위 말해서 제주도에 몽골 군들이 주둔을 했거든요. 100년 동안. 네. 그리고 몽골에서 파견된 이 목마를 양마하는 기술자들, 네. 관리들이 와서 100년을 지배를 해요. 네. 몽골의 탐라 총관부 영향 아래 100년간 식민지 시대를 맞은 탐라국. 1368년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들어서자 공민왕은 몽골에 항거하는 반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명나라는 원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고려에 말 2,000匹를 요구했고 공민왕은 제주에 말을 내놓으라 명하는데요. 그러나 목마장 관리를 위해 파견된 몽골인 모코들은 고려 조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코들은 100년 동안 탐라의 여인과 결혼하고 2대, 3대, 세대가 이어지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여기에 고려 관리의 수탈에 반감을 품은 탐라인들도 가세했습니다. 그 지배할 때 마지막 세력이 고려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이제 목호인난인데 네. 그 난을 평정하러 온 군대가 정벌하러 온
군대가 이제 탐라 출정군이라 그럽니다. 이제 공민왕에게서 제주에 있는 목호 세력을 토벌하라 해서 314척의 전함에 2만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태우고 최영 장군이 거느리고 제주도로 와요. 그때 왔던 주둔군, 그 군대가 네. 마지막 그 목호인 안에 수계급들이 저기 보이는 범섬으로 숨어들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마지막 토벌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사를 치고 10여일간 그 항전을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여기에 군대를 주둔시키죠. 그때 막사를 치고 군대가 수경했다 해서 막숙이라는 지명이 생긴 거죠. 그리고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썼던 그 우물이 용천수가 막숙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배를 연결시켜서 저 범섬으로 쇄도하기 위해서 배들을 연결시켜서 상륙하고자 했던 이곳이 배연줄이라는 지명으로 지금 남아있죠. 배를 연결해서 그렇죠. 줄로 묶었다 뭐 이런 데서 유래했겠지만 예. 그래서 지명으로 배연줄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데 모두가 목호인안을 토벌하던 최영 장군과 관련이 있는 지명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전투 끝에 범섬에서 저항하던 목호들은 결국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고려의 명장으로 꼽히는 최영. 100년간의 몽골 식민 지배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탐라인 그 누구도 이를 반기지 않았는데요. 최영 장군을 기리지도 그의 업적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년 세월이 흘러 제주에는 최영 장군의 승전비가 세워졌습니다. 탐라인들이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으로 함께 해온 목호인들을 기리던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려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때때로 사회적 파장으로 불거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마을 공동체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올레길을 걷다 보니까 뭐 대형 크루즈 선박도 보이고요. 참 평화롭게 보이는 이곳입니다. 근데 이 강정 해군기지, 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작가님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평화롭게 보이기는 예전에 구럼비바위가 훨씬 평화로웠죠. 지금은 엄청난 콘크리트 방파제에 군함과 이렇게 유람선도 보이는데 강정 이 해군기지 이 조성 과정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가 네. 흔들리고 또 지역사회 전체, 한국사회 이슈가 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2007년 4월 26일 강정마을 주민의 5.7%인 87명이 참여한 임시총회. 비밀스럽게 진행된 총회에선 해군기지 유치를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제주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알게 된 주민들. 뒤늦게 마을 총회를 열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고 결국 인명피해로 번졌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마을 주민 대다수가 총의를 모아서 결정된 게 아닌데 여기 행정이 이걸 받았잖아요. 그 행정은 그 5.7%에 주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93.8%의 주민들이 총회한 마을 총회의 총의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나 군 당국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출발,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국방이 아무리 국가의 유지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여기가 뭐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라도 보면 또 제주 사람들이 뭐 님비다 뭐다 막 이렇게 하고 너희들은 뭐 대한민국이 아니냐. 이 제주 공동체가 받았던 상처가 상당히 커요. 그럼 그 사이에 또 응원경찰 와가지고 4.3이 다시 호명되고 또 이 강정마을은 4.3 때 또 호되게 당했던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된 처음의 출발. 모든 일을 출발시킬 때 잘못된 행정이 잘못된 총의를 받아들이고 그걸 갖고 국가가 수용하고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만들었던 이게 결국은 제2의 모코토벌이요, 제2의 4.3이요 이렇게 됐고요. 이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이 어쩌면 현대판 비극, 이거를 반성하고 여기서 배우지 못한다면 또 어떤 공동체들은 깨어질 것이고 또 제주 사회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였고 어떤 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를 한 번쯤 사색하고 사유하고 이 올레길을 한번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한 호텔. 강렬한 색감 대비가 돋보이는 이곳은 멕시코 출신의 건축가 리카르도 레고레타에 의해 디자인됐습니다. 저희가 서 있는 이곳 보니까 컨벤션 센터도 보이고요. 뒤로는 참 색감이 좀 독특한 그런 호텔 건물도 보입니다. 이 길 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올레 코스 오다 보면 컨벤션 센터를 이웃해가지고 전혀 독특한 외관과 컬러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이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리는 이 호텔이 있죠. 이 호텔이 원래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질 때는 카사델 아구아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건축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멕시코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리카르도 레고레타라는 이 건축가의 설계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이 호텔이 들어서기 전에 바로 이 위치에 그 호텔의 모델하우스 겸 뭐 가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요게 딱 들어섰는데 이게 이제 더 갤러리 카사델 아구아였어요. 이 카사델 아구아가 이 호텔이 지어지는 조성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크나큰 문화적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카사델 아구아를 존치시킬 것인가 철폐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맨 먼저 지어진 게 이 호텔의 모델하우스 겸 가건물인 더 갤러리 카사델 아구아를 지었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엄청난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레고레타 자체의 작품의 특성이 빛과 색채의 마술사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을 창조해내는 그런 분인데, 그거에 많은 사람들, 여기 올레 탐방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마디로 뻑 같다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계나 문화계 모든 사람 환호를 했고, 정말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유도했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 타갈드 그룹에서 진행하던 그게 나중에 이제 사업권이 또 공사가 중단되고 해서 다른 데 넘어갔다가 최종적으로 B사로 넘어가요. 근데 이 B사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원래 그 타갈드 그룹에서 시작할 때는 여기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본 호텔이 완성되면 요거는 좀 특별하게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걸로 쓰고 존치시키는 걸로 출발을 했는데, 그 넘어간 다음에는 이거는 모델하우스 가건물이니까 철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빼버렸어요. 또 여기 행정 주체인 서귀포시도 법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모델하우스 그 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야 돼. 우리 보통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정 원칙에 따라서 철거해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강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와중에 이게 왜 그냥 단순한 건축 행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적 사건이 되냐 하면, 모델하우스로 지어졌지만 이 작품을 설계하고 짓고 나서 바로 그 레고레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레고레타 생전에 마지막 유작이 돼버립니다. 조그만 모델하우스였지만 그 세계적 거장의 마지막 유작을 우리는, 내가 이거 불법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합법과 거부 사이, 이 사이에 어떤 지점, 그게 문화적 가치인데 그 지점을 우린 놓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 나온 얘기 중에 제대로 된 호텔은 여기 있으니까 없어져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렇죠. 불행하게도 B사에서 저 호텔을 완성하면서 원 그 설계자의 의도대로 완성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제대로 된 레고레타의 작품도 제주에 없고
마지막 유작이었던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문화 충돌을 일으켰지만 그 건축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던 더 갤러리 까사들 아고아도 다 날려버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꽝도 알도 다 놓쳐버린 문화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상기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올레 8코스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광명사라는 절 앞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또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지요? 네, 이 무호법정 항일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1918년에 일어났던 제주도의 그 무장항일운동인데, 그 무장항일운동 당시 좌대장을 맡아서 투쟁했던 그 방동화 스님이 그 나중에 그 옥고를 치르고 나서 건립 창건한 절이 이 절이죠. 건립은 1949년도에 했는데 한 몇 군데 옮겨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스님은 62년도에 입적을 하셨고, 입적한 이후에 이제 신도들과 다른 분들이 여기 지금 대웅전과 유사체를 마련해가지고 72년도에 일로 이전한 이후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광명사라는 절로 있는데요. 제주도에 수많은 사찰들이 있지만 제주도의 산남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밀접한 절은 이 절이 아주 인연이 있는 절입니다. 무호법정사 항일운동은 법정사 승려들이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독립운동입니다. 1919년 3.1운동의 불씨가 피어나기 5개월 전 제주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인데요. 법정사의 김현일 주지 스님의 지휘 아래 방동화, 강민수, 강창규 등 승려들을 중심으로 700여 명의 군중이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주제소를 불태우고 전선과 전주를 자르며 외친 항일. 하지만 서귀포 경찰대의 탄압으로 투쟁이 진압됐고 주도자들은 거사 3일 후 이송돼 단 한 차례의 판결로 3.1운동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구형받게 됩니다. 이 절에는 단순히 그냥 늘 있는 모든 사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산남, 그러니까 우리 그 일제 초기 그 1918년에 전국적으로도 드문 스님들이 무장항쟁을 했던 참여자로서, 거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어떤 역사와 내력이 깃들어 있는 절이다 해서 보면 나름대로 또 원래 코스에서 한번 좀 특기하고 지나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는 길에 여기 들어오면 저 안에 그 진영이 있어서 네. 보시면 아, 이분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고 지나가더라도 그 후에도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살아온 또 다른 내력이 이 절에 있으니까요. 한 번쯤 지나가다가 들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운동의 축을 이룬 무호법정사 항일운동은 오늘날 불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젠 기록을 넘어 사람들의 기억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옆에 보다 보니까 좀 뭐 빗물 우수관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지금 보기에는 그냥 우리 하수관 네. 짓는 우수관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1908년에 그 이 중문 사람들이 논농사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된 겁니다. 예, 천재연 폭포 물길을 끌어다가 예. 여기 논을 조성하기 위해서 끌어온 그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시멘트 블록해서 포장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 네. 그 당시에는 무슨 그 흔한 다이너마이트도 구하기 힘들고 뭐 요즘처럼 포크레인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반을 뚫러가지고 한 156m 정도를 뚫러가지고
여기 뭐 중문, 창천, 대포 여기 사람들 다 끌어다가 엄청난 대공사를 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5만 평 정도의 그 이제 논을 마련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논농사는 강정이나 한원 정도만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논농사 가능하게끔 해서 한 70년 말 이때까지도 그 논농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스꽝 같지만 그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엄청난 대공사의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최구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제주 판관도 지냈고 네. 그다음에 대전 군수도 지냈는데 네. 원래 제주시 출신인데 중문에 와 살면서 이 사람은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와 보니까 물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그리고 이렇게 땡겨서 하면 논농사도 여긴 가능하겠다. 제주도가 쌀이 귀했으니까. 그래서 논을 조성해야겠다 해서 156m 그 바위 안반을 뚫고 하는 물길을 뚫어가지고 예. 5만 평 논을 조성하죠. 그럼 이 수로의 그 연장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때 1차가 156m 정도를 뚫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짧게 보이죠. 근데 그 당시에 아무런 연장도 없고 특별한 폭파 기술도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네. 그게 스며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나무 이 쪼가리가 불어나게 해서 하는 아주 원시적 기법으로 그걸 쪼개 가지고 이 수압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물기를 낸 거기 때문에 엄청 큰 대공사가 됐죠. 그것이 1차 공사인데 그걸로 인해서 조성된 논의 면적이 5만 평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 후에 2차 공사가 다시 이루어져서 2만 평이 더 추가돼서 도합은 한 7만 평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정이나 한운과는 별개로 여기도 이제 논농사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최구석 군수라는 분은 천상 일꾼이고 또 천상 관리적 체질도 있고 리더가 있죠. 리더십이.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상당히 이 사람이 똑똑하다 해서 별명이 채똑똑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최구석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와 의지로 주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해서 원래 이 논벼가 귀했던 제주도 이 중문 지역에 논농사가 가능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2차 공사 마무리 다 못 보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 덕에 지금까지도 이 수로 길이 남아있고 그 논농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여길 지나다닐 때 또 한 번쯤 그냥 무심코 보지 마시고 아 이게 참 어려운 그 시대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삶을 위해서 바위를 뚫고 아무런 그 맨손으로 했던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옛 제주인들의 지혜와 노력이 담긴 관계 수로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곳까지 왔는데요. 참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뭐 제주도를 대표하는 폭포 중에 하나죠. 천재연 폭포가 있는 곳인데 이 천재연 폭포의 원래 수원이요. 색달천과 중문천이라는 서로 다른 하천이에요. 네. 그게 오다가 천재연 폭포 구역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로 합쳐져요. 중문 그 3단 폭포의 맨 첫 단에서. 그 후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가 3단 하류인데 네. 이 하류 부분 전체를 베린내라고 베린내요. 네, 베린내 베린내. 네,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항상 물이 이제 맑은 물이 흐르죠. 맑은 물이 흐르는 것만이 아니라 요 포구에는 용천수가 있어요. 네. 여기 저 베린내 개라고 부르는데 이 용천수가 있어서 여기는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상부에서 내려오는 폭포수와 여기서 나오는 용천수가 만나가지고 물이 항상 있는 가득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베린내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네. 베린내의 어원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우리가 벼랑이죠. 벼랑. 벼랑. 절벽. 아, 벼랑이 있어서 벼랑을 줄여서 벨이라면 그 벼랑이 있는 하천이다. 네, 네. 그래서 베린내라는 설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옛날 고문원이나 고지도에 보면
별성자를 써서 성천이라고 돼 있어요. 성천. 예, 별이 있는 하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천포, 뭐 성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과 관련된 별. 이름이에요.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오름이 이제 베린네 오름이라고 우리 말로 하는데 한문으로는 성천봉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두 번째 어원설은 이제 별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어원설은 이건 민속학자 고광민 선생의 그 의견이기도 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베르스다, 벨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뭐를 얼리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하천이 밑에 지금 포구가 돼 있지만 예전에는 예. 하천이 여러 갈래로 베르싸졌다. 아, 네, 이렇게. 일종의 그런 퍼졌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문학적 감수성 있는 사람들은 아까 세 가지 어원설 중에 어느 걸 제일 좋아하겠어요? 두 번째. 그렇죠. 맞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요즘 사람들은 별이 있는 마을로 예. 하천으로 네. 이름이 고착화되고 있어요. 이 베린네 마을이 있어요. 네. 예전에 한 10여 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지금은 뭐 주문 관광단지가 생기면서 수용이 되면서 이제 지금 호텔로 흡수가 됐죠. 예전에는 아주 이 포구 별이 내리는 포구 끝에 있는 작은 마을, 어쩌면 성촌이죠. 별들이 있는 마을. 이쁜 건데 네. 지금은 뭐 관광 쪽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름도 이쁘지만 상상력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낭만적인 곳이네요. 낭만적이죠. 낭만적인데 저기에 그냥 호텔이 아니라 여전히 주민들이 살았으면 그옛 전통과 문화를 갖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제주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이 주민의 삶이 더 확대되고 증진되는 쪽이면 좋겠는데 저기 원래 살았던 주민들은 종문관광단지 생기면서 쫓겨났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슴 아픈 일면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주 올레 7, 8코스. 해안가를 따라 숨겨져 있던 제주의 가치.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길엔 저마다의 역사가 담겨 있었는데요. 현재는 시간이 지나 미래의 중요한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통해 반성하고 기억하며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으로 미래 지표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제주의 가치 재발견 5번째 시즌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작가님 어떠셨어요? 이 올레길을 걸으면서 역사 문화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기분이 좀 침잠되는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제주의 역사란 게 항상 중앙사에 비해서 지방사에 없고 항상 물마로 건너온 어떤 세력에 의해서 눌려했던 실질적인 역사의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현장에 가면 남아있는 게 오늘 우리가 봤던 최영 얘기라든가 강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제주도에 산다고 다 제주 사람인가. 진정한 제주 사람 되기는 이런 것들을 꿰어서 자기 의식 속에 넣어서 살아가는 게 제주인의 삶의 방식이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들춰내는 일은 썩 그렇게 유쾌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잊혀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것이고요. 늘 이 올해 끝날 때마다 그런 감정을 갖고 돌아가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마음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사에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좋은 역사, 나쁜 역사로 구분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의 올레길을 따라 걸으면서 느껴봤던 제주의 문화와 역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주의 가치 재발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